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위기에 빠진 자유한국당을 이끌게 됐습니다. 과연 이 한국당의 김병준호 끝까지 순항할 수 있을까요? 이 초반에는 물론 같은 당은 아닙니다만 친노 의원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당내 수구 세력과의 당권 싸움도 잠재돼 있습니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본격적인 질문 드리기 전에 미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하반기 경제 여건과 정책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대담 중에 현장 상황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양해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돌고 돌아 결국 김병준호로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김병준호, 자유한국당이 어떤 의미를 갖는 인물입니까? 일단은 자유한국당으로서 이제 김병준 명예교수 외에는 다른 대안을 찾기가 좀 힘들었다라는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 일단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 대상으로 이제 선호도 조사를 했을 때도 김병준 교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고, 이미 일찍부터 이제 김병준 교수는 어느 정도 이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의 의욕을 좀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그 전부터도 김병준 교수가 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이 많았고, 그런 상황에서 거론된 또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자유한국당의 극심한 이 계파 갈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비대위원장 부분에 대해서 좀 난색을 표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으로 흐름이 좀 정리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2016년 11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리로 지명했었을 때도 그랬지만 어떤 이러한 이 국가 운영 이런 부분에 굉장한 의욕을 보였고, 또 진보와 보수가 이 양날개로 움직여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이러한 것을 평소에 이제 소신으로 많이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어떤 진보 보수 이런 걸 넘어서서 자신이 뭔가 현재의 이 보수를 새롭게 좀 정립할 수 있는 부분에 역할이 있다면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를 좀 강하게 피력을 했던 것이 아마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에 선임된 그런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물론 지금 뭐 기대도 있습니다만 당내에서 지금 얘기 안 하고 말을 안 하고 아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비대위의 권한이 어디까지냐, 즉 비대위원장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이게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비대위원장은 결정이 됐지만 비대위를 어떤 형태로 구성할 거냐 문제 가지고도 저는 친박 비박이 또 싸울 거라고 봅니다. 친박 비박 입장에서는 비대위가 혁신 비대위가 앞으로 누구를 청산할 거냐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비대위의 성격을 놓고도 사실은 친박과 비박이 엄청나게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비박계에서는 비대위가 전권을 가지고서 공천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혁신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비박계에서는 친박계에서는 무슨 말이냐, 그냥 관리형 비대위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데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까지만 역할을 하고 끝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비대위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이 두 가지 다른 시각으로 볼 때 엄청나게 큰 시각차가 있는 겁니다. 결국 공천권인데 공천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는 권한이 정말 다른 거죠. 엄청나게 달라지죠. 그러니까 공천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어떤 차이를 하면, 쉽게 설명하면 임병진 비대위가 실패하고 끝났어요. 공천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2012년 박근혜 비대위를 보세요. 엄청나게 성공적으로 비대위가 마쳤습니다. 왜 그랬냐면 공천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김종인 비대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공천권을 갖고 있다면 의원들의 뭐랄까요, 정치적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혁신과 쇄신을 해도 거기에 반발하지 않고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공천권이 없이 아무리 얘기를 한들 반발 나오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싸우게 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성공할 수 있을까? 문제는 뭐냐면 공천권을 가지려면 최대한 비대위가 1년 이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비대위를 1년 이상 끌고 간다는 것도 상당히 부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친박계에서는 그런 비대위를 원치 않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전당대회를 하라고 그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또 하나는 비대위가 과연 인적 청산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도 지금 논란이 되고 또 관심이 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당을 쇄신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상향식 공천입니다. 그러니까 공천을 민주적 방식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당 지도부는 공천권을 갖지 않겠다라는 건데, 실제로는 공천권을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 권한이 달라집니다. 참 아이러니하는 상황입니다만 그게 현실과 어떤 이상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요. 결국 이 공천권의 문제가 불거지려면 한 1년여 남은 앞으로 총선 기간에 어느 시점, 어떤 포인트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저는 이제 김병준 비대위가 어떤 비대위로서 기능하느냐가
공천권과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총선 공천권만 놓고 보면 1년 9개월 남았습니다.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그 총선 공천권을 바로 김병준 비대위가 행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다시피 지금 중요한 것은 가치 노선, 정책 노선의 재정립을 통해서 정치의 언어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큰 틀에서의 문화가 바뀌게 되고 가치와 자유한국당이 지향하는 어떤 정책 노선 이런 부분이 바뀌게 된다면 그랬을 때 자연히 거기에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그럼 맞지 않는 사람들은 반발하면서 당을 떠난다든지 아니면 또 당에서 떠나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강제를 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당협위원장직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어떤 향후의 총선 출마와 관련된 어떤 결의를 국민들 앞에 하는 그런 형식이 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김병준 비대위가 성공적으로 나름대로 기능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전당대회 부분에서도 김병준이라는 인물이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천권 문제와 비대위 문제가 완전히 떨어진 문제가 아니고 비대위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 어떤 문화를 바꿔내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쪽으로 이 자유한국당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그 이후에 당권 문제와 연결되고 그 당권의 중심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바로 그건 공천권과 또 연결되는 것이죠. 예. 자, 김병준 교수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어떤 현안에 대해서 잘못이 있을 때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이지만 따끔하게 또 지적을 해줄 때는 지적을 하고 뭐 각종 칼럼을 통해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개파색이 적다는 거죠. 당내 예. 뭐 친박도 아니고 비박도 아니니까요. 예. 물론 총리를 하려고 했다가 낙마한 그런 뭐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만 결국 그동안의 여러 비대위원장과는 다른 이 색깔을 내고 성공하려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공을 하려면 혁신과 쇄신을 아무런 사심 없이 해야 돼요. 그 말은 정말 정치적 선택이 없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쪽에도 본인이 기울어지지 않다고 하면 정말 누가 봐도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은 공정하게 하지만 청산을 당하는 쪽에서는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보세요. 친박과 비박이 이렇게 부딪혀지는 상황에서 지금 청산 대상이 누가 될 거냐를 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면 여론을 보면 예. 당의 색깔을 보고 컬러를 바꾸려면 사실 친박 청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니 탄핵에 책임이 있는 친박 또 지금까지도 박근혜 전 대통령 옹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친박이 계속 있으면서 과연 자유한국당이 국민이 원하는 정도의 진보적인 보수 또는 보수이면서도 뭔가 개혁적인 보수의 입장을 보일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불가피하게 친박 청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 돼요. 불가피하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혁신과 쇄신이라는 이름으로 친박 청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그랬을 때 과연 그 반발을 어느 정도까지 이겨낼 수 있냐 하는 문제예요. 개파도 없고 힘도 없고 권한도 없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걸 이겨낼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럼 계속 흔들 겁니다. 비대위원장을. 물러나라 할 거고요. 친박들이 만약 본인들이 어떤 청산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만히 있겠습니까? 목숨 걸고 싸울 겁니다. 그러면 비대위를 계속 흔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내분이 더 강화되고 더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러면 김병준 교수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개파가 없는 게 장점일 수 있습니다만 개파가 없다는 한계 때문에 예. 과연 말을 들을까? 1년 넘게 남은 총선 아직 공천 따지기에는 상당히 먼 시간이 있는데 과연 그 기간까지 어떻게 버텨나갈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변수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지금 당내 문제 지금까지 있고요. 당 외에서 원래 김병준 교수는 참여정부 때 정책실장을 했고 친노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교육부총리도 잠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친노에서는 약간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친노 의원과 설전이 벌어졌다고요? 그렇죠. 이제 친노 의원 특히 이제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하게 좀 비판을 했죠. 노무현 정신을 좀 거론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지금 친노 일부 그룹에서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보는 시각이 과거에는 친노 인사였지만 뭔가 이 권력을 따라서 옮겨간 그러한 인물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전 의원의 경우도 당신의 출세를 위해서 노 대통령의 이름을 입에 올리거나 거론하지 마라. 이렇게 좀 강하게. 전재수 의원이 과거 참여정부 때 부속실장했던 사람인가요? 그때 이제 경제수석실의 행정관을 지내고요. 예. 제2부속실장을 지냈죠. 이제 권양숙 여사의 이제 부속실장을 지냈던 예. 거죠.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 2016년에 부산에서 북구 강서갑 거기 출마해서 당선된 이제 초선 의원인데 어쨌든 이 친노 의원의 핵심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이번에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또 일부에서는 뭐 그렇게 꼭 비판하는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지금 자유한국당까지도 이른바 노무현 정신을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좀 봐줘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또 그런 말을 하거든요. 친노 전체 분위기는 아닐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일부에서 이제 그렇게 비판을 한다라고 보고 아마 김병준 교수도 진정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은 뭐 특별히 편을 가리는 게 아니고 모두 다 이 골고루 얘기하는 것이 노무현 정신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전 의원처럼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자, 여기에 대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 노무현 정신을 왜곡하지 말라라면서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건 노무현 정신을 왜곡하는 거죠. 노무현 정신은 여기도 대한민국, 저기도 대한민국입니다. 예. 지금 근데 이렇게 예.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민주당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제재가 있었잖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김종인 전 의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과거에 한나라당 쪽에서 일을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케이스거든요. 그렇죠.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김병준 교수가 자유한국당에 가서 비대위원장 하는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분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 와서 또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성공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뭐 그건 개인의 선택이라고 저는 봐요. 다만 그게 이제 무슨 철새 정치는 아닌 거잖아요. 또 그렇게 보긴 힘들다고 예. 봐요. 뭐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다만 저는 이제 그러면 과연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걸로 봐야 되냐는 부분인데 이제 본인이 말씀하신 걸 보면 애매한 말씀이에요. 여기도 대한민국, 저기도 대한민국.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그냥 그걸 우리 나름대로 해석하면 그냥 여야 가리지 않고 다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너무 뭐랄까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생각이 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다만 이제 노무현 그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고 그걸 따르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문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시기에 탄핵되기 바로 전에 국무총리로 이분을 지명을 했고 이분이 그걸 수락한 부분이 상당히 저는 더 큰 어떤 실망감을 줬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의 비대위원장보다는 그때부터 이미 김병준 교수가 갖고 있었던 정치적 성향 자체는 노무현, 그러니까 친노가 얘기하는 형태의 그런 정치적 성향은 다르다고 분석하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김병준 교수를 부른 이유도 정치적 색깔이 같아서 부른 건 아니잖아요. 정말 능력 있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선택해서 일을 한 것이니까. 지방자치 전문가였고. 그렇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이분이 특별히 어느 한쪽에 치우친다고 보기 힘들어요. 어느 쪽이든 본인이 하는 일이 맞다고 생각하면 가실 분이라고 보고. 근데 이제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따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섭섭함의 표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한때 친노, 지금 뭐 친노 얘기가 나왔으니까 친노는 패족을 선언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문희상 국회의장 그리고 제1야당의 대표격인 비대위원장도 지금 과거 친노 그룹, 지금 뭐 친노에서 뭐 욕을 먹고 있을 정도로. 그리고 잠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제1여당, 여당에 지금 당대표 나오겠다는 분 중에 한 분이 이해찬,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보면 친노가 완전히 부활하는 느낌도 듭니다. 부활한 정도가 아니고 뭐 사실은 지금 정치권의 주요한 어떤 그런 활동하는 분들 대부분이 이제 친노를 일부는 자처하고 있고 또 핵심 친노도 있고 이런 거죠. 저는 그 부분이 결국은 이 친노라는 세력이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어떤 이 인물 중심의 그러한 그룹이기도 하지만 예. 굉장히 강한 어떤 가치 중심의 이 결사체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박과 비교해 봤을 때 친박이라는 세력은 박근혜라는 하나의 큰 브랜드의 우산 아래서 그냥 이렇게 안주하는 그러한 그룹이었던데 반해서 친노라는 그룹은 그 구성원들 자체가 굉장히 강한 어떤 이념적이고 철학적인 동맹관계로 맺어져 있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흩어져 있어도 그 결속력이 유지가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물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 당시에 뭐 예를 들면 민정비서관이 40대 초반에 민정비서관을 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런 정도로 대변인도 마찬가지였고 굉장히 이제 인물들을 많이 그 당시에 노 전 대통령이 키웠던 것이
그것이 결국 정치적인 자산으로 남아서 지금 이 정치권의 중심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과거에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96년 총선을 통해서 많은 인재들을 들여와서 인재를 키웠던 것과 사실 비슷한 그러한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갔죠. 김병준 교수가 근데 시작부터 지금 뭐 이런 친노 쪽에 반발도 있습니다만 김영란법 뭐 위반용으로 내사를 받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강원랜드에서 이제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예. 골프를 열었어요. 골프 예. 대회를.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프로암 대회라는 거. 그렇죠. 예. 프로암 대회라는 걸 열었는데 하이원 리조트에서 지난해 8월에 KLPGA 투어 프로암 게임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교수 신분이었잖아요. 예. 교수 신분이었는데 함승희 당시 이제 그 강원랜드 대표가 20여 명의 주요 인사들을 불러서 이제 골프 접대를 한 것 같아요. 아, 뭐 골프 프로들이랑 같이 치게. 예, 그렇게 예. 한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간 금액이 지금 현재 이제 서로 말이 다릅니다. 경찰은 뭐라고 주장하러 이게 사실 어디서 지금 얘기가 나왔냐면 내부 고발자가 고발을 한 거예요. 강원랜드 근무하시는 분이. 예.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총 이제 뭐 골프 비용, 선물, 식사 다 합쳐서 약 118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 1인당. 1인당 그렇게 들어갔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함승희 당시 강원랜드 대표는 60만 원 정도 지원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기준이 100만 원인가요? 그렇죠. 한 사람 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수나 그 언론인이나 또 공직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100만 원 기준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서로 얘기가 다른 상황이에요. 함승희 전 대표는 60만 원 정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경찰은 지금 내부 고발자의 말이 한 118만 원 정도. 그래서 현재 경찰이 내사를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그 지급 내용을 지금 살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만약에 100만 원이 넘었을 경우에는 김영란법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 법 때문에 그 시작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도는 저는 아닌가요? 뭐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당시에 이제 김병준 위원장은 정확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지를 못했고 어쨌건 김영란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양측의 말이 엇갈리고는 있지만 뭐 그런 정도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뭐 예. 시점은 조금 애매모호하긴 해요. 딱 예.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데 그렇게 모양이 또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뭐 많은 그 분들이 이름이 오르내리곤 했습니다만 제일 관심을 모았던 건 지금 행안부 장관이죠. 김부겸 장관의 출마 여부였는데 어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래픽 보시죠. 자, 먼저 불출마를 밝혀 대통령께 드린 부담을 스스로 결자해지하고자 한다. 장관으로서의 직에 머무는 날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요거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김부겸 장관이 이번에 개각에 포함이 되면, 그러니까 교체가 되면 그 얘기는 곧 출마를 하라는 얘기가 되고 그거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죠. 대통령이 뭐 당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면 그럼 자기가 이제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겠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장관을 그만두고 그걸 사인이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대통령 사인을 받아서 간다 이런 이제 얘기가 돌면서 문제가 됐었죠. 그러면 대통령 의중이 그럼 실린 것처럼 보이지잖아요. 김부겸 장관한테 예를 들면 이제 장관 그만두시고 당으로 돌아가세요. 이 얘기는 결국 김부겸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예. 많은 사람으로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자해지한다는 말은 본인이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결국 대통령이 부담을 준 거를 본인이 불출마를 통해서 그런 얘기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얘기를 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여지고요. 예. 뭐 김부겸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장관을 하다가 만약에 본인이 대선에 꿈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당으로 돌아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당권을 잡는 것이 본인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또 비판도 많고 친문 진영에서 일정 부분 좀 경계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서 아마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부겸 장관은 최근에 발생한 경주 지진 때도 상당히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 모습도 보여줬고 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의 꿈은 뭐 대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데다가 지금의 여당 대통령이 꿈이라는 생각은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출마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판단이었을까요? 워낙 이제 그 여론이 좋았지 않습니까? 당 내에서도 그렇고 당 밖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면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누가 되는 게 좋으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김부겸 장관이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어떤 그런 지명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본인으로서는 많은 고민들을 했을 것이고
또 당 내에서도 안정적으로 당을 관리해 가면서 이른바 협치를 실현하는 적임자로서의 김부겸 장관이 이제 부각이 됐던 것이고요. 하지만 그런데 이제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은 어쨌든 차기 대권과 관련해서 지금 당대표를 하게 되면 그 일찍부터 어떤 힘이 좀 실리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또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반론도 있었고 지난번에 이제 김 장관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한 뉘앙스의 그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 그만두고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이제 이른바 문심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때 얘기를 했을 때부터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김 장관의 출마가 대표 출마 좀 어렵겠구나. 뭐 그때 당시 어느 정도 좀 그런 관측이 나왔었죠. 자, 이렇게 되면 박범계 의원 출마 선언했고 김진표 의원 출마 선언 이미 했고요. 뭐 오늘 뭐 송영길 의원도 출마 선언 이종걸 의원도 했죠. 이종걸 의원 했고요. 이제 가장 큰 관심은 결국 이 친노계의 좌장 맏형인 이해찬 의원의 출마 여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7선 의원인데 저는 이해찬 의원이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출마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해찬 의원은 뭐 이미 당대표를 6년 전에 지냈고요.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지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지금 상황에서 여야 관계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문희상 의장도 얘기를 했지만 협치를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정책의 문재인 정부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해찬 의원이 갖고 있는 그러한 어떤 강한 강성 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협치에 맞느냐 그리고 현재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흐름들 속에서 이 이해찬이라는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 인물이 이제 당대표에 들어섰을 때 그런 전체적인 당이라든지 청와대라든지 정부 이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게 좀 맞느냐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적절치는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해찬 의원이 과감하게 불출마를 선언을 하고 좀 더 이제 젊은 후배들이 그야말로 어떤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민주당 당대표를 선출을 하고 그럼으로써 여야의 협치를 통해서 이 정책 과제들을 국회에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식의 어떤 국정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요. 뭐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이해찬 이제 전 총리가 출마할 가능성. 왜냐하면 전해철 의원이 지금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친노라고 지금 분리되는 물론 뭐 범친노죠. 뭐 다 친노고 다 친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 핵심이 누구냐 하는 부분은 약간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출마를 선언하신 분들이 물론 친문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분들이지만 강하게 당을 장악해서 당정 간의 어떤 그 결속을 강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형 어떤 대표가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물론 뭐 일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지금 소주 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제 강한 모습이 많기 때문에 과연 정부와 또 각을 세우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저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일단 총선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번에 당대표가 되면 공천권까지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강력한 어떤 그 친문 세력의 어떤 뭐 강화랄까요? 이런 부분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관리형 총리가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는 친노의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찬 총리도 하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마 당권 도전을 놓고 계속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기무사 관련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속 이 얘기 다뤘습니다만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서 청와대가 뭐 지금 송영무 장관의 얘기로는 4월 달에 보고를 했다. 뭐 얼마나 자세하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할 건 얘기했어요 라고 하니까 후속 조치가 늦어진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자 이러다 청와대가 처음에는 문건만 보고서는 이렇게 심각한 건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보고 받은 뒤에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 계속 나오는 보고들이나 다른 보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심각성을 인지하게 됐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송영무 장관에게 기무사에서 보고한 시점이 3월 16일이고 송영무 장관이 그걸 가지고 청와대 회의에서 임종석 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과 함께 회의하면서 보고했다는 시점이 4월 30일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한 15페이지 정도의 이른바 기무사 개혁과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 그중에 이번에 그 문건 관련된 부분이 제목으로 들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거기에서도 송 장관이 예를 들면 임 실장이나 조국 수석에게 얘기할 때 이 부분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어떤 강조를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임 실장과 조 수석도 하나의 뭐 기무사 개혁 이런 일이 있었구나. 기무사 정치 개입
사례 하나구나, 예. 기무사 개혁이 필요하구나 이런 정도로 인식을 했던 것 같은데 예. 그 뒤에 것들이 이제 계속 알려지면서 점점 이게 좀 뭔가 심각하다 인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좀 여러 가지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부가 올해 신규 취업자 증가폭을 32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대폭 내려잡았습니다.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곧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 경제 전망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원래 3%가 목표였는데 그것도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직접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 경제 상황과 앞으로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 지표와 체감 경기의 차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는 체감 경기를 좀 더 실감나게 알아보기 위하여 전국 6개 도시 14개 지역의 시장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전수 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경제의 외형적인 성장이나 거시경제 나름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는 매우 엄중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1년 전에 비해 매출액이 줄고 상가 공실률은 높아지고 임대료가 상승했다는 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본인의 근무 시간을 늘리고 영업이익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할 경우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자영업자 분들의 호소는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의 경제 상황도 녹록치 않습니다.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고 고용이나 소득 분배 부진도 단기간 내에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중 통상 마찰, 글로벌 통화 정책의 정상화 등으로 국제 무역, 금융 시장의 불안이 확산되고 시장과 기업의 경제 마인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 경제 전망을 준비하며 저희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앞으로 쓸 정책의 효과까지 반영하여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정책 방향을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표상의 숫자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간의 괴리를 줄여서 효과적으로 정책 대응을 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의 표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3.1% 성장에 이어 금년에도 당초 3% 성장을 전망했습니다만 이번에 2.9%로 하향 조정합니다. 앞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통하여 당초 전망인 3% 성장 경로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네, 결국 경제부총리도 올해 3%대 성장 어렵다. 작년 성장대보다 더 어렵다. 2.9%로 낮춰 잡았습니다. 그동안 민간 연구기관이 먼저 그렇게 잡았고요. 정부 연구기관 한국은행도 얼마 전에 하향 조정했죠. 이제 정부도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충격을 줄이느냐가 우리 경제의 숙제일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